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국 근현대사 기출 분석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373페이지 10번 문제를 보죠. 자, 다음은 어떤 사건의 주도자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일부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동북을 잃은 지 벌써 5년. 자, 이 동북을 잃은 지 5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가 동북 지역이 만주 지역이죠. 만주사변이 일어난 지 5년이라는 거니까 1931년에 일어났으니까 여기가 이제 발표할 당시가 1936년이죠. 그래서 국가 주권을 사퇴하고 영토는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먼저 치욕적인 상해 정조협정을 이어서 광고 정조협정을 체결했다. 위원장은 위원장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은 어 장개석을 얘기해요. 장개석. 자, 위원장은 소인배들에게 둘러싸고 민중을 버리고 국정을 바로잡지 못한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내용은 친일 정책을 비판하죠. 그래서 선안내 후양해 에서 친일 정책보다는 보통 이제 공산당을 이제 토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을 치자.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언했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지책을 받았다. 자, 나는 누구냐면 여기서 장하장이죠. 그래서 장하장은 그 당시 이제 서원에 거주하면서 장개석한테 장개석한테 이제 연안에 있는 그 당시 공산당을 쳐라. 이런 식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안 치니까 요 장개석이 얘를 질타하기 위해서 서한을 갖다가 어 쿠데타에 의해서 장하장의 쿠데타에 의해서 잡힌 사건이 나죠. 이게 서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은 서한 사건 이후에 이 당시 이제 서한에 주도하던 장하장이 공표했던 발표문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은 서한 사건의 배경이 됐던 걸 얘기하죠. 자, 그럼 서한 사건의 배경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보면 선원군벌이 국민정부한테 이탈하여 항일 반정을 어 한일 반정을 주장했다. 그래서 선원군벌은 이제 주로 운남이나 뭐 기주 이런 지역의 군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벌들이 이제 이탈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선원군벌 때 이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국민당 정부에 이탈해서 항일 반정을 내걸고 양강사변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복권에서 그 당시 최정계라는 군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동 군벌이었던 진명춘과 합세해서 복권 인민정부를 내세워요. 자,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항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장에 더 초점을 맞춘 거죠. 항일은 명분에 불과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근데 국민당 내부에서 인제 이렇게 반장을 분위기, 항일 반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소환 사건의 배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필리핀 북평에서 화북 분리 공장에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는데 자, 이때 이제 1935 년에 북평에 일어난 12.9 운동이죠. 그래서 일제 북중주 분립운동에 대한 민족적 위기의식이 확산되니까 북경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중부 분립운동 반대 및 일본 제국주의 타도, 내전 중지, 하북 자치 반대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서한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게 되면 코미테름이 반제국 통일전선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지주 토지 몰수 중단을 선언했다. 그래 갖고 인제 지주 토지 몰수 정책을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서안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이거는 결과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서안 사건 이후에 정당
정반 동지에게 고하는 것, 국민당 상중전에 보하는 사안 등등에서 무장폭동 금지, 그다음에 철저한 민주주의 시행,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 정지, 소비에트 방식 포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내걸고 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1937년에 국민당이 국공합작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다음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 아, 이걸 이제 줄여서 정구전이라고 하죠. 자, 정부의 지도자들이 단결 옹호를 주장하면서 마오쩌둥이 주장하자 마오쩌둥이 적극 호응했다.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 정구전 같은 사람들은 국민당, 공산당 세력이 아닌 제3의 세력들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정구전이 그 당시 단결 옹호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 단결 옹호가 뭐냐 하면, 그 단결 옹호는 그 당시 이 단결 업무라는 것은 이제 그 단결은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과 최저 요건이다 하면서 이제 내거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항일 일치해 갖고, 그러니까 그 국민당과 공산당 일치해서 항일을 하자, 이게 주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누가 마오쩌둥이 지지를 해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그 마오쩌둥하고 장개성은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뭐냐면 약간의 이제 단결 업무를 통해서 마오쩌둥과 이제 뭐냐 장개석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가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배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안사건 배경. 자, 그래서 이제 그 디귿을 제외하고 기흥, 니은, 니은 이렇게 하면 답이 4번이 되죠. 4번. 자, 그다음 11번 문제 보죠. 11번 문제. 다음은 신중국 설립에 대한 관련된 자료이다. 당시 이제 밑줄친 기획이 지닌 법적 위상을 쓰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사항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디귿을 위해서 1950년대 공포된 법의 명칭을 쓰고, 이 강령을 근거로 당시의 형량 단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있거든요. 자, 이 신중국이라는 것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앞두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열린 중국 인민정치협상 회의가 있어요. 정역이죠, 낙칭. 정역 개막식에 대한 모태동의 연설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인민정치협상 강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인민정치협상, 그러니까 정역 관련된 내용인데, 정역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그 국공대전 시기 때, 국공대전 시기나 접해 이제 항일 그 시기 때, 그 당시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대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국민당과 공산당 한 편을 쓰지 않고 제3의 세력들이 있었어. 중간 세력들이. 이 중간파들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은 이 중간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국공내전에 승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협상 회의 같은 것들을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국민당도 끼어들었지만, 국민당이 나가는 바람에 정치 협상회의는 공산당하고 그 당시 그 중간파들 중심으로 이제 결성이 됐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1949년 이후에 이 정협을 이제 뭐냐면 그 회의를 내세워서 정협을 내세워서 뭔가 그 중국을 중국의 어떤 중국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협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그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당시 밑줄친 기획이 지닌 법적 위상을 쓰시오. 그래서 중국 인민 정치협상 공동 강령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중국이 만들어진 당시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민정치협상 강령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래서 그 전 국민을 대표하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거기에 강령은 중화인민국 설립 초기에 헌법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니은에 들어갈 사항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뭐뭐 제정은 니은 등을 결의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서 결의한 내용들 써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이때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그 조직법이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국 조직법이 제정됐고 정협의 중국 전국위원회가 선거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국 국기와 국기 시장에 정확했다는 거. 자 중화인민국 공화국 국기는 이제 오성홍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중화인민국의 수도 결정했죠. 예, 국경을. 그래서 예전에 북평이라고 했는데 수도 경자부터 이제 북경이라고 했고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은 연호를 채택했다. 뭐 서력을 채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추진 디귿에 의해서 1950년대 공포된 법의 명칭을 쓰시오. 점차적으로 봉건, 반봉건 그 토지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때 봉건, 반봉건 토지 소유제는 지주전호제를 이게 뭐냐면 청산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그런 제도인데 자 근데 이 주의할 건 농민대 토지 소유제라는 거는 그 토지 소유권을 농민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농민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로 경작권을 나눠주는 거야. 경작권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거지 매매 양도 이런 권리를 준 게 아니야.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좀 이따 만들어진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이거는 이제 토지개혁법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이제 뒤에 무슨 법은 이제 연결되냐면 토지개혁법과 관련돼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포된 법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어떤 분은 이게 문제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면 토지개혁법은 그거잖아요. 그냥 여기 관련된 개혁 관련된 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죠? 토지개혁법이 그냥 명칭. 토지개혁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강령의 근거로 당시에 사회 단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사회 단계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규정했냐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독인 신민주의 사회 체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는 이제 사회주의에서 그 자본주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가독이 단계였던 신민주주의 단계로 이렇게 규정졌다. 신민주의 사회주의 단계로. 그래서 이 신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식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죠. 신민주의 사회는 이제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똥이죠. 이 모태똥이 그 당시 이제 그 중일전쟁 와중에 그 다른 이제 중간층들 끌어들이려고 이걸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혁명 단계를 이 사람은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한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와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넘어가겠어요. 했다고 봤고 정역 당시 공포 당시에는 아직은 신민주주의 사회 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혁명,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신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단계, 2단계 혁명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12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문화대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있는데, 호남, 운남, 청리사, 주사, 신, 머는 군주의 도를 바로잡고 신하의 직분을 밝혀 만세의 치안을 추구하기에 천하의 제일사를 대하입니다. 자, 신은 조정에 큰 은혜를 입었으니 직언하여 죄를 입은연적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여
조금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폐하께서는 불로장생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렴에만 일관하시고 천하가 풍요로움에 백성들의 고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며 20년 동안 정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내에 극계에 달해 천하사항들이 폐하의 연호를 빗대어 가정이라는 집에서 모두 깨끗하게 있을 게 없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가 나온 게 가정이죠. 그럼 폐하는 이제 누구냐면 가정제죠. 가정제. 자, 가정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이제 이런 명나라 때 얘기인데 명나라 가정제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획은 누구냐면 명나라 관리로 중국의 청백리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해서라는 인물이에요. 이 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당시 명예 세종이라죠. 세종 가정제가 작은 성 깊은 곳에 서원에 들어앉아서 고교 제사인 이제 뭐냐면 그 제초에만 힘들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불료초 있죠. 불료초만 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수은 중독에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조정에 나오지 않아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상소를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나는 이제 뭐냐면 그 용우영이 이제 문해부에서 비판한 내용인데 신편 역사극 해석판가는 평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글은 이제 문화대혁명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명한 글이죠. 자, 여기 해석판가는 평하다인데 해석판관이란 글은 그 앞에 이제 명나라 때 해서가 이제 가정제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을 영국으로 만들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이걸 모태통이 보고 되게 즐거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오함 보고 이거 한번 다시 만들어 봐라 해갖고 오함이 예전에 해석판관이나 연구를 다시 뭐냐면 구성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인제 그 당시 용우영이라는 사람이 4인방의 한 명이죠. 이걸 인제 평가했던 거야. 비판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제 강청의 지시를 받고 인제 했던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용우영이 오함이라는 해석판관을 다시 개작해서 쓴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의도라는 거죠. 그 당시 노사내에서 대약진 운동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때 인제 그 대약진 비판할 때 누가 팽덕회가 인제 그 강 누가 비판했냐면 팽덕회가 그 당시 그 모태똥을 비판했거든요. 모태똥의 대약진 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그래서 팽덕회가 인제 편지를 보내서 모태똥을 비판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팽덕회를 그 당시 앞에 있었던 해소와 비유를 하고 홍독 문태똥을 인제 가정제와 비유해서 이 패서와 그러니까 해서가 가정제를 비판한 내용을 보니까 해석한 걸 내니까 예전에 팽덕계가 노사내에서 모태똥을 비판한 거 똑같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이거 정치적 의도로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인제 글 썼다고 비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글이야. 그래서 용운영의 그 "해석판가 평하다."라는 글은 나중에 인제 모택동이 보고 '어 좋네.' 하면서 이게 이제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전국적으로 문화대혁명이 출발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것이 "해석판가는 평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인제 요 내용을 인제 좀 볼게요. 자 문화대혁명 발발 시 기역의 풍자는 인물을 쓰고 자 기역은 이제 누구죠? 해서니까 그다음에 팽독해죠. 그다음에 해서를 팽독해. 그다음에 여기 가정제를 모태똥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팽독해가 이제 모태똥 비난했죠, 노사내에서. 요걸 빗대 가지고 인제 그 해석판을 썼다고 이제 비판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풍자한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대학지 운동과 인민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산당을 잘못을 비판한 팽덕회를 해서도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태똥을 세종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니은을 토대로 니은은 뭐냐면 자 우리 농촌은 이미 사회주의 집체 소유제를 실현했고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니은에 관련된 이게 디귿에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인민공사죠. 인민공사. 그래서 인민공사 운동이 있는데 그 인민공사는 이제 그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했던 거. 그다음 문화대혁명 후기에 주도한 나의 저자가 포함된 정치 집단을 쓰시오. 자, 문화대혁명 후기에 주도한 것이었죠. 여기 나라는 건 요문형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사인방이죠. 사인방. 문화혁명 초기에는 주로 이제 중앙문학 소주가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진백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문어 소주가 이제 주도를 했고 그때 이제 훗날 사인방에 불렸던 강총이나 요문형이 포함됐고요. 어 이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진백다리라는 인물이 인표하고 또 연결된 인물이기 때문에 인표가 이제 몰락하면서 얘도 몰락했고 후기 때 인표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사인방이 주도를 해요. 사인방. 그래서 사인방이 주도를 했다. 사인방은 뭐냐면 모택동이 안에 했던 강청 있고 그다음에 욕을 썼던 요문형 선생님 있고 장충구 그다음에 왕홍문 이런 사람을 사인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방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문화대혁명 후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이 사인방은 나중에 이제 등소평이 이제 그러니까 모택동이 죽으니까 몰락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사인방.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근대 동아시아 개혁과 관련된 지식 교류의 구체 사례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자,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공격하기 위해 쓰였으며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유명한 사이지 장기 그죠 사이지 장기 이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랑캐를 뛰어난 기술을 뿜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요걸 이제 말했던 사람이 뭐냐면 위원이죠. 위원. 위원의 해국도지를 얘기해요. 해국도지.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중화적 세계를 벗어난 바다 건너에 있는 서양이나 미국 같은 그들 선 제도나 정치 제도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보여준 어떤 지지를 말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어하는 이런 것들 오랑캐의 장기를 위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내용은 해국도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국도지라고 보시면 되죠. 예국도지는 양무운동에 영향을 줬죠. 또 그 범법 자강운동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응빙신뮤진하고 있죠. 요거는 그 누가 쓴 거냐면 그 당시 양계초가 썼던 거죠. 양계초가 자신의 글을 묶어서 일본에서 응빙신무진을 이제 썼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해국도지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좋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당시 메이지 유신에 이용을 했는데 팔극이라는 게 우리는 그 뭐냐면 속각 부부 그 뭐냐면 단지 덮개를 썼다 하면서 비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해국도지는 앞에서 양무운동을 영향을 줘서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있죠. 오랑캐 장기를 기술로 받고 이 범법자금운동은 기술뿐만 아니라 뭐냐면 문물제도 정치제도까지는 확대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양모운동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는데 그다음에 오경석이 중국에서 이제 신사상을 품고 귀국했는데 평소 가장 친교가 있는 친구 중에 위원 출신이었던 요 인물이 누구야? 유흥기죠. 유흥기. 유흥기한테 이 뭐냐면 가지고 왔던 연항제약과 함께 이 해국도지를 뒀죠. 요 관련된 내용이 15년 개정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해국도지가 그 당시 이렇게 중국의 양모운동, 범법자금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도 활극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오경성, 유인기 같은 이제 뭐냐면 개화파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니은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들은 해국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미음의 성명사 유흥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의 저자가 생각한 니은의 무엇인지 쓰시오. 활극이라는 거는 그 앞에 나와 있죠. 1번 사상가들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요시다 소인이라든지 사이그 다카모리 그래서 이 책의 자극을 받아서 간접적 종황량의 활극이 밑거름이 됐다. 메이지 유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황량이 내세워서 메이지 유신에 이제 영향을 줬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일본에서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일본에서 봐도 그 양문도 그 해국도지가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없어. 다만 그 당시 이제 양계초가 생각하기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디귿의 어떤 사항을 가리키는지 니은과 관련해서 설명할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디귿은 이제 보면 속각부부라는 말이죠. 여기는. 자, 속각부부는 단지 덮개를 사용했다. 이 귀한 책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이제 양계초잖아요. 그러니까 범법 자강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죠. 해국도지가. 왜냐면 사회지 장기에서 오랑캐 장기를 범법 자강 운동에선 기술뿐만 아니라 문물 제도나 뭐 정치 제도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뭘로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범법 자강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된다는 게 제 견해인데 근데 요걸 출제한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제가 신뢰하는 그 소식통에 의하면 요걸 뭘로 해석했냐면 양모운동으로 해석했나. 근데 난 이해가 못하는 게 왜 이걸 양모운동으로 해석하지 이게 양계초가 주장한 내용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답을 달아놨다니까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갖고 인제 양모운동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여기 속각 부분을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애국도지를 바탕으로 양모운동을 실시했지만 청일전쟁 패배로 실패하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계획의 주장이 19세 후반 중기 어떤 개혁 사상과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양모운동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범법 자강 운동에도 영향을 주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의 차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를 내신 분이 출제자분이 양모운동 측면에서 냈기 때문에 답은 요 양모운동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인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신청년하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주의와 문제 논쟁, 이대조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볼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이름을 쓰고 나의 발표 이후에 기획의 성격 변화를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신문화 운동은 이제 1915년 상해에서 진독수가 신청년을 이제 창간하면서 시작했죠. 원래 이 신청년이라는 그 잡지 이름은 청년 잡지였는데 나중에 이제 신청년으로 개칭된 거야. 이 진독수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유교의 어떤 그 전제와 그 미신을 유교를 이제 전제와 미신으로 규정하고 이때 전제라는 것은 독재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대신에 그 대안으로 유교 대안으로 뭘 제시했냐면 민주, 데모크라시와 다학을 제시했죠. 예. 그래서 인제 유교와 예법, 정절, 구윤리와 구정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주, 데모크라시를 내세웠고 구예술, 구종교, 구문학을 반대한다면서 과학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유교를 이제 반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자 이게 유교가 이제 비판이 됐던 것들은 뭐냐면 그전에 원세계 제재 운동이라든지 중국의 낙후성, 가부장적 가족제도 모든 것들이 인제 중국의 악의 근원을 다 유교로 온 거야, 이런 악의 근원들을. 그래서 유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민주와 과학을 수용하자. 어 그래서 인제 신청년에서는 이 민주를 데모크라시, 과학을 사이언스 할 때 요거를 인제 한자로 옮겨서 민주를 인제 덕성생으로 인제 옮겨 적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언스 앞글자 사이언스 떼서 새 선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의인화시켰죠. 덕선생, 새선생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거 용어와 관련돼 가지고 인제 쓰면 니은의 용어는 여기 보면
자, 덕 선생은 뭐예요? 예, 민주주의죠. 데모크라시니까. 덕 선생을 옹호하려고 하면 부득그 공교와 유교의 예법과 정절, 구윤리와 구정치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 요길 선생을 옹호하려고 하면 리얼 선생은 이게 뭐겠어요? 과학이죠. 이거는 새선생 또는 색선생이라고 또 불려. 예, 우인화시킨 거죠. 사이언스를 옹호하려면 구득불 구예술과 구종교를 반대할 수 없다. 다 유교 비판이야. 이런 내용들이. 음. 그래서 이제 덕선생과 색선생으로 해서 의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요게 이제 그 니은의 용어를 쓰라고 하니까 요걸 이제 사이언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과학이라고 맞긴 맞지만 문맥상으로 요게 용어한 건 들어간 용어잖아. 이게 딱 규정 짓잖아. 원문이 주어지고 여기 용어로 쓰라고 하면 이 원문 그대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앞에서 봤던 주의와 문제 논쟁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은 이대조고요. 그 문제를 강조했던 그 사람은 호적이라는 사람이죠. 예, 자유주의자. 그래서 이제 호적을 호수라고 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걸 중국식 이룰 때 호수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 베이징을 떠날 때 홉스 선생이 발표한 글을 읽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뭐를 적게 한다. 그게 주의를 적게 한다. 나는 선생님 글에 약간의 감상을 적으려고 합니다. 나는 문제와 주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관계를 생각한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문제를 상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공통된 목표한 그 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의 만족과 불만을 조회하는 포전, 일종의 도구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는 개별적인 어떤 문제들이 따로따로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하나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어떤 틀 속에 구조 속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때 주의라는 건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대주는 이런 그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관점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안에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 문제가 위치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고, 이해 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없이 문제를 그냥 문제 자체도 보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민주주의든 실용주의 등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중심에 보고 주의라는 건 문제를 이용하는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의와 문제 논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주의와 문제 논쟁은 예전에 앞에 이제 03년 기출문제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들어갈 것은 이대조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의 용어는 주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변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그 기억의 정치적 성격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발표 이후에 그 기억의 성격 변화는 요때 이제 이대주나 진독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죠. 특히 이제 신청년을 그 창간했던 진독수가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이 신청년이 일종의 공산당 기간지가 됐고요. 예, 신청년. 공산당 기간지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산당 기간지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이제 철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삼천리 그 근현대사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좀 일부 이제 뭐냐면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어. 되게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단서로 끄집어내 갖고 좀 약간 심화서적을 이렇게 덧붙여서 문제 내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야. 예. 자, 그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을 따라서 서술하시오 있는데,
다는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장내에 러시아 군대를 움직여 적을 방어하고 군비와 식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 해동강, 흑령강과 길림 지역에 철도를 부설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할 수도 허가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가조약은 어떤 그 조약이냐면 1896년에 6월 달에 페트로스부르크에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있었죠. 그때 이제 비밀리 러시아 정부와 그 이홍장이 그때 이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여했던 이홍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맺은 조약이야. 이게 러청 비밀 동맹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일명 너청 미약이라고 하는데 몰래 맺어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너청 미약에 근거해서 나중에 이제 동청철도라고 부르는 그 철도가 1903년에 7월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만저우에서 하얼빈을 거쳐서 수이피형 거쳐서 연해주까지 이 만주로 이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였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시베리아 철도에서 만주 쪽으로 빠지는 그 지선, 시베리아 철도의 지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청철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사조가 있고, 그래서 나를 이제 보면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것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여기서 논문에서 찾았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1898년에 러시아 중국 간이 중국이 러시아 중국이 맺은 여대지 조약이에요. 여대지 조약. 또는 그 이 여대지 조약을 좀 약간 이제 뭐냐면 보충한 소정 여대지 조약 이렇게 내용인데 하여튼 내용은 비슷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북경 지역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고 태평양 패권을 그 차지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해군 기지를 건설했잖아요. 근데 이 해군 기지가 1년간 4개월간 결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부동항이 아니야. 4개월 동안은 이게 뭐냐면 얼음이 얼어가지고 바닷물이 얼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남쪽 지역에 있는 부동항을 찾아서 이제 러시아가 보니까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과 대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청주에 돌려주는 대가로 그 당시 그 청나라부터 여순과 대전을 이제 조차를 얻었죠. 그래서 여기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자신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걸 근거해 가지고 이 당시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여순과 대전을 조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는 이건 무슨 조약이냐면 포츠모스 조약이죠. 자, 포츠모스 조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일 전쟁 이후에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순 대전 같은 그 땅 원래는 러시아의 조차지였는데 천국 승인안에 뭐냐면 다시 누구한테 들어가죠? 이거 일본한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여기 주요 내용에서 보면 영국과 일본과 러시아 양국은 만주에서 각자의 철도 오로지 상업과 목적의 국한을 경영해서 군사적 목적을 경영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데 이때 일본이 러시아부터 얻은 게 뭐냐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에요. 예, 일본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의 부속 조약이 이제 지선이었던 그 동촌철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순까지 해서 남만주 철도까지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요게 이제 여순 예, 그 남만주 철도까지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러일 전쟁 이후에 누구한테 떼어주냐면 일본한테 줘요. 그래서 이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본한테 떼어주고 그 일본이 여순 대전까지 연결시켰죠.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동천철도와 남만주 부설권, 남만주 철도의 이렇게 연결점이 장춘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까지는 동천철도, 이쪽까지는 남만주철도인데 이 남만주철도를 일본이 원래 러시아가 이제 부속권을 갖고 있는데 이어받아갖고 너일 전쟁 이어받았고 완성을 시켰고요.
요 남만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동군을 파견했죠. 강동군. 그래서 요 일대를 강동주로 이제 만들고 나서 강동군을 편입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면 다나라의 조약에 의거해서 부설된 철도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다나라의 조약에 의거해서 이제 뭐냐면 부설된 철도를 동촌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동촌철도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동촌 남만주 지선이라고 했죠. 남만주 지선. 그래서 동촌철도 지선, 중동철도 이렇게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앞에서 이 남만주 지선은 동촌철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남만주 지선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장춘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만주 철도의 장춘 이하를 만든 거는 누구냐?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의 밑줄친 기역이 소재하는 지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기억은 이제 여기는 하얼빈이죠. 그래서 요 동철철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금호 이철도의 간선, 주요 선 중에 하나가 다롄까지 지선을 복수할 수도 허가한다. 근데 이 간선 한 역에서 다롄까지인데, 간선이라는 것은 이제 주요 선이죠. 아, 선인데 요게 주요 선은 하얼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얼빈. 그래서 하얼빈을 소재에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밑줄친 디귿에서 러시아부터 양도받는 권리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권리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장충 이남, 아까 이제 장충 이남의 남만초 철도는 일본이 만든다고 했죠. 남만주 철도를 일본이 구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성 그 강상 채굴권, 강상 채굴권을 이제 얻었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여순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차지가 중국 러시아 거지만 원래 중국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별도의 조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포츠모스 그 조약의 부속 조약을 중국하고 따로 맺어진 게 이제 베이징 조약이죠. 베이징 조약.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번을 문제 볼게요. 16번 보면 다음 장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강동에서 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농촌 개혁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도시 개혁을 막 시작되었으며 경제 특구도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자, 당의 11기 3중 전에 이래오 노선 이래 노선 방침 전책을 견제하려고 했던 강권은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3중 전에 이래도 노선이나 이대 노선, 방침 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인민들이 승낙하지 않아 누구든지 타도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사회의 생산력 발전, 사회주의 국가와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 증가,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가 여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덩샤오핑이죠. 등소평. 등소평이 1992년에 개혁 그 선전 주하의 상하이 등 중국의 남부 지역을 시찰하고 발표한 담화 내용이야. 이게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남순강하고 하는데, 근데 등소평이 1992년에 그 남쪽에 방문했지만 그 이전에 또 뭐냐면 개혁개방 초창기 때 1979년인가 80년인가 하여튼 그때 84년이다. 1984년에 그때 한번 또 뭐냐면 요쪽 그 개혁개방 지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92년에 방문한 걸 2차 남성 강화라고 하고
요때 1883년에 했던 것은 1차 남순강화. 예. 그래서 1차 남순강할 때는 이제 선전, 주하이, 샤몬 같은 3대 경제특구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강동에 와본 적이 있다." 한 얘기는 이 말을 얘기해요, 이거를. 예. 그래서 강동 지역에 특히 인제 뭐냐면 그 당시 경제특구가 많았죠. 왜냐하면 강동이라는 게 지리적 위치를 보면 여기가 인제 복건이고 대만이고 여기가 강동이거든요. 강동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홍콩도 원래는 강동성이었죠. 그러니까 인제 요 홍콩을 통해서 인제 자본을 유치하려니까 요 지역에 뭐냐면 그 경제 특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경제 특구 중에 요 강동성이 있는 그 지역 경제 특구 있죠. 요 지역은 어디냐면 선전과 주화이래요. 선전. 선전이 특히 제일 크죠. 강동 그 홍콩 바로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전이 어마어마한 인구더라고요. 3천만이 넘더라고 인구가. 지금은 홍콩보다 더 경제 규모가 더 커요. 예. 그래서 인제 기슭에서 밑줄 친 니은에 설치된 도시명은 뭐냐? 선전 주하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의 내용을 서술할 것.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이게 뭐냐? 하나의 중심은 경제 건설이죠. 그다음에 인제 그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냐 두 개의 기본점은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이야.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기본 원칙이 뭐냐? 이거는 사회주의 견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공산당 지도 견지,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견지.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그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도 요 네 가지는 기본 전제로 해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은 이제 대부분 쓴 것 같은데 요게 두 개의 기본점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인데 여기에서 인제 하나의 중심은 경제 개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 두 개의 기본점 네 가지 기본치가 개혁 개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건설은 거의 썼고 두 개의 기본점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썼는데 이제 그 뭐냐면 다른 거 네 가지 기본적 원칙 네 가지 기본적 원칙 있잖아요. 이걸 다 쓴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뭐 사회주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공산당 지도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견지 중에 하나만 써도 뭐 맞게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2 점짜리 문제인데 하나의 중심은 경제의 건설, 두 개의 기본점은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개혁 개방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리을에 들어갈 걸 뭐냐면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 수단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당내에 이제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절충하기 위해서 인제 제시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제 자세한 내용은 저기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예. 최종 문제는 22 년도 기출 문제인데 요걸 보면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확대되자 지금껏 없었던 대규모 항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이 전국적 거세게 일어났고 중국의 민권 보장 동맹, 그다음에 반일 반전 대동맹 이런 세력들은 이제 중간파, 공산당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당 세력이 아닌 중간에 있는 입장들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그 일치 단결해서 항일하자라는 세력들인데 자 3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해 국민 엄호 장 자 자구회를 결성했다. 자 이들은 일본에 대항해서 항전을 요구했고 국민 정부는 그 안내 양해 방침을 고수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안내 양해 방침 선 안내 후 양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먼저 국내를 편안케 한 다음 요때 국내를 편안케 한 안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국민당 공산당을 얘기하죠. 공산당을 사도해서 국내에 안정시킨 다음에
그 양해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무찔리자 이렇게 된죠. 그래서 먼저 공산당을 타도하고 나서 일본을 물리친다 이렇게 인제 되죠. 그래서 이런 방침을 고수하면서 1935년 6월 10일 날 뭘 반포했냐면 동문 동목 방교동을 반포했어요. 방교 동목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인제 대일 단체들, 반일 단체들 탄압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일본하고 이제 관계 개선은 쪼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인제 뭐 어 이런 것들 주장을 하면 막 반일 운동하면 좀 좋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런 동명 방고용을 내서 이제 반일 운동을 탄압을 했다. 그래 갖고 인제 예컨대 항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욕이 들어가는 자들은 다 일본에 대해 욕이 들어가는 것을 다 탄압을 했죠. 자 이것이 동목 방교동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요. 그 니은의 반포해에 나의 선언의 운동이라는 배경과 그다음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운동의 배경을 밑줄치 디귿의 요구로 야기된 지역 문제에 포함시켜 각각 서술할 것 이렇게 보는데 자 그 당시에 인제 니은 동명방고령을 인제 공포할 때가 1935 년이잖아요. 그 해에 이제 나운동가 일어난 배경인데 자 요 1935 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그 운동이 났죠. 12구 운동이 났어요. 요거는 12구 운동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인제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방이 지금 우리에 바라는 것은 21개 조보다 100 배나 더 가혹한데." 이렇게 했죠. 자 이 우방은 의미가 누굴까요? 우방. 1 번이죠, 1 번. 그 당시 국민당 정부는 그 당시 인제 일본이 합헌 외교를 이제 해서 그 당시 나름대로 또 국민당 정부하고 좀 약간 친해 보려고 외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발붙여 갖고 인제 그 동명방고론을 내었던 당시에요. 그래서 인제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은 국민당 정부의 입장은 우방이었어. 일본 그 중국 민중들의 어떤 우방은 아니었지만 자 우방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21 개조 요구보다 더 100 배나 가혹한데 온난화 상한은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16년 전에 위대한 니은을 되돌아보면 자 니은은 인제 뭐냐 오사 운동이죠. 오사 운동. 그래 갖고 인제 오사 운동을 되돌아보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우리는 위기야 난로 엄중해진 갈림길에 위해서 시대를 위해 옹당 그 짊어질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사에서 영도하는 유명 인사와 학자의 가문이서만 믿고 학생의 본분은 단지 죽어라 공부하는 것뿐이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니은이 반포된 해 그러니까 인제 이 니은은 동료 방고령이 반포된 해에 나를 선언 운동의 배경을 써라라는 거죠. 자 12구 운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일어났냐. 12구 운동 배경을 쓰면 되는데 북중국 지역이 중국에 분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동방공정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뭐 기차전면위원회 같은 거 설치 등등 해 가지고 북부 중국 지역이 인제 중국에 분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운동의 배경을 자 니은에 들어간 건 오삼 운동이죠. 밑줄친 디귿과 요구로 야기된 지역 문제가 포함돼서 쓰죠. 우방은 1 번이잖아요 그 당시에. 자 이건 국민당 입장에서 우방이에요. 자 그러면 인제 이 지역 문제를 쓰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 당시 그 뭐와 관련된 쓰면 오삼 운동의 배경을 그다음에 2번 1 번, 2번 21 개의 요구문과 연결시켜서 쓰시면 되겠죠 요 부분을. 그래 갖고 인제 승전국으로서 파리 강화에 참가한 중국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상동의 이권을 돌려받지 못했다. 일본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인제 오사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1개 요구문 중에 상동 반도에 관련된 아니면 또 내몽골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7번 문제는 이렇게 다 풀어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